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다음 주제긴 한데 제일 특이한 게 국힘이 지금도 장관들 그 청문회 할 때 뭘 물어봅니까? 주적이 누굽니까? 저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전체주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전체주의 논리의 핵심이 뭐라고 하냐면 적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런구나. 근데 어떻게 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이 안에서 누구를 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반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주의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를 또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저는 더 기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저한테도 신기한 건 저한테도 물어본 사람이 가끔 많아요. 뭐라고요?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한 교수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느닷없이 물어보면 박 교수님은 유시민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예. 이런 말을 저한테 처음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예의가 가능한 말인가 이게? 그 폭력적인 말이잖아요. 아, 그럼 물어볼 수도 말하면 되지, 있잖아요. 답하면 되지 뭘 그게. 아니, 나는 답하는데. 박 교수님 반명이죠. 이거는 폭력적인 어. 말이지만 유시민 어. 작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 아니,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유시민 작가의 네.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야. 예. 그건 난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걸 내가 유시민 작가의 말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래서 뭘 물어보고 싶냐 도대체 무엇을 나쁜 점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네.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고 그렇지. 싶냐. 의도는 있는 거죠 이게. 아니 제가 의도가 여쭤볼게요.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나쁜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할까요? 난 좋은 점은 뭔지 알아. 나쁜 점을 좀 제가 들은 나쁜 점하고 만나 보려고. 아니 내가 많이 물어봤거든. 유시민 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진짜 많아요.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다음에 소위 페이스북의 진보 농객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아. 낚시나 해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절대 같이 놀지 말라고 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문조 털레이뿐만 아니라 최광욱 선배하고도 홍상원 선배 이런 사람들 놀지 마라. 왜냐하면 교수님 같은 어떤 놈이 그래 그거. 교수님 같이 이런 학자가 그러면 나중에 크게 안 좋다. 뭐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폭력적인 말이거든요. 그걸 그만큼 간절하던데 그분들이. 그 간절함이 예, 모든 전체주의 폭력의 동력이었어요. 그렇죠. 자양분이었어요. 예. 그걸 너무나 쉽게 나를 위한다는 말로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니까 그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간절하니까.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 얘기 안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전략을 이제 철저하게 이번 선거 전략을 친명 대 반명 요 프레임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청래 후보가 반 이재명 분열 세력으로 분류돼야만 하는 이유 그거를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화면 준비되나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은 대통령의 개혁성을 근거를 박약한 상태에서 반개혁으로 사실은 프레임을 잡았고 반검찰개혁으로 프레임을 잡았고 거기에 ABC라는 분열주의적인 프레임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사실은 나 저 대통령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흔드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양자택일, 우리가 양비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저건 불가피하게 소위 대통령을 지키거나 친명 쪽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 얘기가 그 본인이 이제 내가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하겠냐라면서 대표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우시는 게 내가 계엄을 미리 경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저 논리에 대입을 하면은 그 무슨 사령관들이 한남동 공관에 초청받아서 갔다더라. 그 다음에 내부에서 뭐 이러이러한 훈련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더라. 이러니 당신들이 계엄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단념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근데 그게 계엄으로 프레임을 잡은 겁니까 그러면? 그때 한 얘기가? 계엄과 내란의 위험성을 스스로 이러한 근거에 바탕을 해서 내가
경험과 논리에 따라 추론해 보면 이건 너네들은 계엄을 준비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니 그러지 마라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계엄으로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윤석열이를 내란 정권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러면 질문한 거였어요 당시에?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한 거하고 유시민 작가가 말씀한 거를 왜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 판단하지 못할까? 그럴 정도로 문해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진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죠. 네, 네. 본인이 프레임을 만들면서 지금 유시민 선배가 프레임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란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한나 아렌트란 정치 철학자, 악의 평범성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은 부정적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있고 어떤 부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고 과정이거든요. 사고가 누구에게는 허용돼야 되는데 사고가 허용되지 않고 유시민 발언이 반명이야 친명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사고하지 말고 선택해, 이거 강요하는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프레임은 전체주의 프레임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 그게 너무 걱정, 아니 저 프레임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신 분이 프레임을 둘 중에 하나, 반명이냐 친명이냐, 그것도 그 근거가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라, 그 전체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는 그 프레임을 만든 것, 그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예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을 이끌어가는 시기에, 더군다나 지금이 예를 들자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때는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중냐 사냐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 하는 거, 지금 그 상황입니까 우리가? 근데 본인은 그 상황이라고 우리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황 인식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 밀고 조금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곳이지, 모두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지,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나눠서 가야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상황 인식.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애초에 준비된 대본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소위 멸칭으로 특정 사람들을 묶어서 폄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정책들을 다 성공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총선 대선을 승리하고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아무리 역사는 잘 높았다고 해도 정권을 뺏겼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그러면 그 반대로 하겠다면은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뉴스공장 보지 말고 매불쇼 폐지하고 유시민 낚시터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해산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총선 대선을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모든 개혁 작업을 완수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냐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수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얘기해달라는 그 말은 안 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저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지켜보고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내고 그 성과가 주가지수 같은 걸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잘 하니까 자기가 친명인 것처럼 가장하고 울타리 안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하거나 더 키우려고 암약하던 사람들이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꺼내든 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개혁의 완성과 마무리를 위해서 그게 필수적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 집어든 무기가 그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현혹되어 온 내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태까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아왔던 내가 너무 한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절실하고 진솔하게 하더라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데자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문구로 오소리다, 문파다 막 하던 분들이 이렇게 가더니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대선 경선에서 졌다는 거를 이유로 그 다음부터 나는 이재명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손을 들어주고 서로 포옹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문파에서 문재인을 제명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겠다. 그리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얼마나 절절한 글을 올렸는지 몰라요. 문재인 정권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못할 수 있는지 나는 너무 속상하다. 큰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선거라고 봤던 게 유시민 작가를 끌어들인 거는 어쨌든 반명 간별 기구로다가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잖아. 예. 당대표 선거에. 근데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 할 법도 않는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한마디 할 법도 않는데 아무 소리도 없단 말이에요.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가 모두의 전당대회잖아요. 예. 그럼 모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모두일까? 그럼 저는 민주당 당원만 모두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범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가정한다면 예. 범민주 진보 세력 모두에게 좋은 전당대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두에게 좋은 전당대회가 되려면 첫 번째 그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그건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둘째는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전제 조건으로. 근데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당원 주권 시대도 동시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 당원 주권 정당이 동시에 확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개혁, 중단 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의 전당대회를 되기 위한 조건인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정당 내에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당대회는 그 세력 간의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경쟁 이후에 이들을 합칠 수 있는 마지막 퍼스널리티, 즉 인격체가 누구냐? 그게 누구야 되냐? 새로 뽑힌 당대표 위에 대통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기 순간 누가 화합을 시키죠?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죠, 우리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록 어떤 후보를 조금 선호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그 후보가 대통령만을 내세워서 선거를 할 경우, 대통령을 주요 플레이로 끌어당길 경우,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몰아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더군다나 대통령만 위험한 순간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범민주 진보 진영이 이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럼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지 마라.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경고를 안 하는 건가 그러면? 아니면은 서로 이해관계. 저 눈빛이 무슨 대답을 하는 걸까? 청와대에서 네. 알아서 하시겠죠. 예. 자,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손 들으시면 됩니다. 뭐 혹시 지금 있어요? 좀 생각들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어떤 사고 체계와 논리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문조털레유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 사람들이 그러면 저렇게 뭉쳐가지고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나 목표나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뭉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게 그러면 유시민이 자리를 얻고 싶어서 그건 아니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내는 게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요게 이제 등장한 거예요. 아니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친문 세력의 부활. 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야. 친문 세력이 부활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디 친문 세력이 땅 파고 들어갔냐 지금. 어디를 부활을 하냐. 나도 친문이라면 친문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너 같은 놈들이 지금 백수인데 지금 그걸 되게 분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를 내세워가지고 너는 어차피 조국 똘만이니까 조국 대통령 만들라고 김어준, 유시민, 문재인 다 공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합당 얘기 나왔을 때 미략설 나왔잖아요. 그게 그거였잖아.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어준이 기획하고 배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키고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 전화 홍사원 같은 사람은 이제 그 행동대장들이고 앞에 나가서 막 약 팔고 다니는. 좀 억울하시겠지만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저는 아니죠. 약을 파는 사람 옆에 있는 약 제일 잘 팔 인상이야 관상이. 원래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기생충 약 같은 거 한 사람 나오라 그래 그렇지. 먹여서 보여주거든. 나온다. 옛날에 그거 많았는데. 내가 기생충 얘기하니까 인류가 어마어마한 살충제를 통해서 모기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주제에 집중해 주시고. 그런데 모기를 못 죽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기가 멸종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기가 같은 모기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범민주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힘을 유지하려면 범민주 진보 진영이 다양해야 돼요. 대권 후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확정적으로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사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지금 대통령 사람을 이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다음 차기에. 그러려면 이 사람만 있으면 필패예요. 지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돼야 된다. 그럼요.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이 먼 민주 진보 모두의 전당대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국 또는 특정 후보를 누가 지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모든 게 누구를 죽여야 내가 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라져야 내가 된다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이렇게 해서 누가 죽어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사람을 대통령 못 되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많은 세력이 있을 때 자기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김민석 총리가 똑같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나중에 대권에 도전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하려면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혼자 우뚝 서면 저는 그만큼 개연성이 줄어든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 얘기한 거예요. 난 어디 딴 데로 빠질까봐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그거 있죠. 그 맞는 얘기. 이기려면은 상대당 후보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 민주당 후보가. 네. 그러면은 상대당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아 그렇게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자기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막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논리 필연적으로 여기만 싹 없애면 저기 애들은 내가 그냥 가볍게 당연히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오세훈한테는 왜 졌냐고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왜 매번 저 우파 기득 정당에게 정권을 내줬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힘 계열의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자생적으로 길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순간에 외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데려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진영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내부의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외부에서 이식해 데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민주 진보 진영의 계열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처음에 시도한 게 후단협이에요. 다시 말하면 후단협이 뭔지 알죠? 후보단일.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아니라 정몽준 후보를 데려다가 이식했다 쳐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어요. 맞는 그렇죠. 말입니다. 지금 홍명보가 문화부 장관 하고 있겠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그랬으면. 네,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후단협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성장한 후보가 약하니까 외부에서 데려다 하자. 그게 지금 국힘 방식이거든요. 국힘이 했던 방식으로 민주당 쭉 했다? 그러면 정권은 왔다 갔다 했겠지만 제가 보기엔 남미처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까지 내부에서 성장시킨 사람을 대통령 후로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했고 4명이 대통령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현재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다른 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마지막에 최종 후보가 되면 무조건 온몸을 바쳐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걸 원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게 우리가 모두를 위한 거 아닐까? 네. 모두를 위한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식도 어떤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기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고 그 뭔가 쭉 정치인으로서 있으면서 지지자들과 서사를 함께 만든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울었고 나와 함께 고통받았고 나와 함께 싸웠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겼다라는 그 동질감이 들지 않으면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당원이나 국민들하고 호흡하려고 하지 않고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진짜 망하는 길이죠, 그거를. 그걸 이제 진짜. 철학에서는 네. 항상 사유할 때 구조냐 주체냐 이런 사유를 하거든요. 구조냐 주체냐 선거할 때도 그러면 정치공학적인 어떤 정치 전문가들은 주로 구조를 따져요. 예. 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자기 참모들한테 대화를 주로 하다 보면 네. 참모들이나 정치 전문가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 구조를 어떻게 판을 짜냐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하루 종일. 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은 구조에서 결정된 적이 없어요. 구조가 아니라 주체, 당원들이 서사를 만들어 오면서 대보를 내세웠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후광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의 후광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노무현의 지지로 문재인이 된 게 아니에요. 문재인의 지지로 이재명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모든 경우에 따라 당원들이 국민들이 이분이 지금 우리의 후보입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보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진보 계열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진보 진영의 국민들 또는 시민들 더 나아가서 당원들과 서사를 함께 할 것인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지. 그렇죠. 판을 이렇게 만들면 나에게 유리하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하니까 저들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저 큰 정치 지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공개 방송하니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예. 예. 준비된 얘기를 안 하니까 잘 이 되겠죠. 겸공이나 매불쇼의 그 영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쉽게 안 없어질까?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또 네.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유시민이 좋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을까? 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 이틀 한두 해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그간에 쭉 함께 해왔다라는 그 어떤 믿음이나 서사 때문에 이게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과 저 같은 사람들은 사적인 인연관계는 없지만 물론 방송도 하고 했지만 사적으로 뭐 이런 건 없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30년에 최소한 인연이 있어요. 어린 시절 그가 썼던 유명한 글 있잖아요. 거기서 감동했다가 소위에서. 어느 순간 정치를 했는데 아 좀 싸가지가 없네. 아 재수 말은 말과 재수 없네. 말은 맞는 말인데. 말은 맞는 말인데 왜 저 따위로 하나 이런 시절도 말투가. 있었고 아, 그런데 또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예, 예. 이거 눈물과 웃음과 그렇지. 여러 가지가 섞여서 오늘날 유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오늘날 인상을 쓸 때도 웃을 때도 뭔가 이렇게 다 우리 감정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공학적으로 기술자들이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물론 일정 부분 성공할 수는 있겠지. 쉽게 말하면 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나는 좀 그게 불만이에요. 친명이네. 유심히 비판하는 거 보니까 친명이요.